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 수업에서는요, Quasi Neutrality Approximation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강의 노트에 있는 얘기를 읽어보면요, 도판 concentration profile, 즉 어떤 반도체 재료 내부의 X 방향을 따라 우리는 주로 이제 Y나 Z축 방향은 X 방향에 따라 그 전자나 홀이 이동하고 Y나 Z 방향으로도 물론 이동하겠지만 실제는요. 그냥 X 방향에 대한 원디멘셔널한 해석으로 제한을 시켜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도판 컨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이다라고 하면 그 X 방향에 따라서 도핑 농도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varies, 바뀐대요. gradually, 천천히. with position, 즉 X 방향에 따라 천천히 바뀐다고 합시다. 즉 균일한 도핑 농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 majority carrier concentration distribution 다수 캐리어의 농도가 어떻게 분포할 것인가? 결국 P형이면 여기 아래쪽에 시계도 나와 있듯이 얘겠죠. 그 P 홀 농도가 X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 전자의 농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겁니다. 이거는 does not differ much from the dopant concentration distribution. 즉 다수 캐리어 농도의 분포나 도펀트가 분포하고 있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미세하게는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뭐 이런 얘기죠. 여기에 알세나이드가 하나 박혀 있고 주변에 실리콘 원자랑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면 얘가 결국 다섯 번째 전자를 이 기부를 하겠죠. 그럼 얘는 자유전자가 될 텐데요. 그럼 얘는 이온화가 될 테고요. 이때 그 옆에 또 알세나이드가 하나 더 있고 얘 이온화되고 전자가 하나 나오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녀석의 분포 X 방향에 따라 그다음 또 하나 궁금한 건 이 알세나이드가 X 방향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느냐 즉 얘는 NDX가 될 거고 얘는 전자의 농도가 X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느냐인데 사실상 이 녀석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분포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굉장히 진하게 도핑된 영역 쪽에는 전자의 농도가 많다라는 뜻이고요.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서는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도 역시나 작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이 식은요, 그겁니다. 그냥 전하는 차지는 중성을 neutrality condition을 만족해야 되니까요. 총양의 전하량은 총음의 전하랑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너는 양이고 홀도 양수고 억셉터는 전자 받아들여서 음이고 전자는 원래 음이고 그래서 총양의 전하량과 음의 전하량은 소재 내에서 같을 거다. 균형을 잘 이룰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식을요. N형 반도체 소재에 이제 국한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이 홀 농도는 전자 농도에 비해서 월등히 작으니까 얘 덜어내고 네, NA를 뒤로 넘겨서 NX는 ND-NA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형 반도체의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이제 전자의 농도가 굉장히 작으니까 P형만 살리고요.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ND를 뒤로 넘겨서 NA-ND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더 이게 글자가 약간 이탈을 했네요. 그 N형 반도체 재료 내에서 전기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이미 앞에서 그 Law of the Junction이라는 슬라이드에서 한번 나온 얘기입니다. DNDX는 하고 정리한 식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이렇게 가지고 온 식인데요.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N 자리에 ND 넣고 요 N 자리에 ND 넣어도 그 식은 같다. 여기 보이죠? ND하고 ND 보이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를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전자의 농도는 도너의 농도와 거의 같이 평가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제가 순서를 뒤에 걸 먼저 했고요. 자, 앞에 부분 이제 또 하나 빠뜨렸던 거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이제 potential differe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압차입니다. 전압차. 소자 내에 그 포텐셜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인데요. 이게 전압 값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왜 나느냐? 그 근원이 뭐냐인데요. 바로 NX, PX의 차이 때문입니다. 즉 밑에 읽어보면요.
캐리어 덴서티라고 돼 있는데 전자농도 홀농도입니다. 네, 캐리어가 전자 아니면 홀이잖아요. 이놈의 밀도, concentration, 네, N과 P에 그게 있을 텐데 그 비율을 볼 건데요. 두 지점에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리콘 시편이 하나 있다라고 할 때 또는 웨이퍼 위에서 뭐 이렇게 다 나중에 생산이 끝나면 자른 다음에 여기에 칩을 하나 만들 거잖아요. 그 칩이 이렇게 웨이퍼의 두께에 맞춰서 이렇게 있을 거고요. 뭐 나는 이쪽 영역의 특정 영역을 떼가지고 좀 더 줌인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다 N형 반도체였다라고 한다면 N형 반도체의 좌측을 1번, 우측을 2번이라 해서 1번, 2번 두 지역에 2포인트가 되죠. 여기에 전자나 홀 농도의 비율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뭐 1번 영역 쪽은 전자의 농도를 N1이라 쓰고 2번은 N2라 쓰고 뭐 홀은 P1, P2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1번 영역의 뭐 에너지 값을 인트린직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1번 지점, 인트린직 페르미 에너지 레벨 2번 지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표기를 할 겁니다. 먼저 여기 가장 첫 줄에 나와 있는 문장이 이 강의 노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N과 P의 결국 두 지점의 레이쇼, 그러니까 뭐 N1, 뭐 P1 뭐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거죠. 뭐 하여튼 비율을 보고 싶은 겁니다. 두 지점의 어 설명이 P가 아니고 N2입니다. 그러니까 N1, N2 나누면 얼마일 거고 P1, P2 나누면 얼마일 거고 뭐 그걸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도핑 농도가 균일하게 요 내부에 되어 있었으면 뭐 N1 분의 N2는 그냥 1이겠죠. 뭐 똑같은 농도를 가질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캐리어 농도가 N1, N2의 비율이 더 이상 1이 아니고 불균일하게 도핑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고요. 1번 지점의 포텐셜하고 2번 지점의 전압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비율하고 이게 무슨 관계일까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꼴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뭐 상수가 붙을 건지 아니면 여기에 뭐 로그를 취해야 될 건지 아니면 여기에 엑스포넨셜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이걸 제곱을 해야 될지 뭐 이런 정량적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비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비율은 의존한대요. 지수함수적으로 의존한대요. 누구에 의존하느냐면 이런 지점, 그러니까 두 개 포인트입니다. 두 포인트 사이에 potential difference에 지수함수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수학적인 식으로 써보면 뭐 2번 지점하고 1번 지점의 도핑 컨센트레이션의 차이는 의존한대요. 지수함수적으로. 누구예요? 두 지점의 포텐셜의 차이. 포텐셜 V라 썼고요. V2 빼기 V1의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차이 난대요. 실제 이 강의 노트의 마지막 줄을 한번 보세요. 결론을. 요 두 지점의 1번 지점, 2번 지점의 전자농도의 비율은 레이쇼는 이 자연 로그가 취해져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당기면 엑스포넨셜이 이 전체가 되잖아요. 물론 뭐 이런 개수들도 다 끌어갈 겁니다. 근데 큰 그림만 보면 엑스포넨셜의 포텐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여기 이제 비례상수들하고 이제 다 정리해서 명확하게 정량적인 식으로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과정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EF-EI 1번 지점입니다. 1번 지점에서 인트린직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랑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차이는 뭐 도핑 농도 이 9구단 6단이잖아요. 그죠? 그 원래 우리 배웠던 거 전자의 농도는 NI 엑스포넨셜 EF-EI 나누기 KT라는 식인데요. 이 9구단 6단이잖아요. 근데 1번 지역이니까 이렇게 1번 지역이라고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EF-EI1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식이 나올 겁니다. 1호부터 EI1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넘길 거 넘기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Similarly, 공학 서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사 어구입니다. 유사하게 똑같이 한 번 더 해라는 건데 여기서 바뀌는 건 1번 지역 대신 2번 지역으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네, 딴 거는 다 똑같습니다. 자, 1번 지점에서의 관계나 2번 지점에서의 관계나 같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포텐셜 디퍼런스니까요. 일단 포텐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너지 차이를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번식하고 2번식을 뺍시다.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 빼기 2를 해주면 얘랑 얘랑 빼져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우측 변에서는 EF는 공통이라서 날아갈 거고요. 얘에서 얘를 빼면
이렇게 됩니다. 로그 빼기는 나누기니까 공통인 건 날라가고 요 나누기니까 N1이 분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식이 완성됩니다. 완성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포텐셜 차이인데 얘는 에너지잖아요. 우리 에너지는 마이너스 QV라고 배웠습니다. 이 에너지는 당연히 전자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썼죠. 자, 그래서 전자의 포텐셜, 전자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 I1 자리에 그 마이너스 QV1을 넣으면 됩니다. 이 I2에는 마이너스 QV2를 넣으면 되고요. 대입을 해서 이 마이너스 Q들은 또 공통이니까 여기 앞에 묶일 거고 그 묶인 애를 뒤로 쫙 쏴줘서 여기 뒤로 분의 1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V2 빼기 V1은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요 관계만 딱 놓고 보면 1번 지역과 2번 지역의 전자 농도의 차이는 1번 지역과 2번 지역의 포텐셜 차이의 지수 함수적인 관계에 있구나 하고 명확하게 숫자를 얘기합니다. 또 한 번 더 여기 비례상수로 더멀 볼티지 나옵니다. 더멀 볼티지 상온 300켈빈에서 26mV를 가지는 전압값입니다. 나중에 이 PN 접합 다이오드나 샤키 다이오드라고 하는 메탈 세미컨덕터 다이오드, PN 다이오드 이런 거 공부할 때 이 KT over Q, KT over Q 이 수치는 너무너무 많이 등장할 겁니다. 나중에 전자회로라고 하는 교과목에서도요. 다이오드 파트 공부하거나 모스펫 관련된 공부하거나 BJT 공부할 때 이 KT over Q를 이제 회로 서킷 디자인 책에서는 이 더멀 볼티지라 T 데리고 와서 VT로 많이 씁니다. 이러면 이제 모스펫의 문턱 전압도 스레스홀드 전압이라고 해서 걔도 T라서 헷갈리니까 이제 VTH라고 많이 문턱 전압은 쓰고 얘는 더멀 볼티지 뭐 이렇게 쓰는데 책 따라 또 문턱 전압 그냥 VT라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로 얘기해서 일단은 그러니까 전압의 차이랑 전자나 홀의 농도의 차이는 서로 지수함수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 기억하길 바랍니다. 뒤따르는 서머리는 앞에 있는 내용 한 번 더 정리한 거니까 스스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시간 내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렉처 9의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섹션으로 따지면 3.3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드리프트 공부를 했고 3.1절에서 그 다음 3.2절은 디퓨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마지막에 드리프트와 디퓨전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관계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디퓨전 상수와 모빌리티 비율은 반드시 일정한 값, 즉 KT over Q 상온 300켈빈에서 26mV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렉처 9에서는요. 챕터로 따지면 3.3절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공부할 것은 캐리어 액션 중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유형입니다. 우리 챕터 3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게 DDR 기억나죠? 드리프트 공부할 거고 그 다음 디퓨전 공부할 거고 마지막으로 R 공부한다라고 했는데 이 R이 리컴비네이션의 R입니다. 근데 이 리컴비네이션이라고 하는 즉 한국말로 재결합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이벤트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하고 만나면 됩니다. 그게 재결합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상온 300켈빈에 가만히 노출되어 있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N형 실리콘 소재가 하나 있다라고 할 때 이 녀석은 내부에서 전자나 홀의 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즉 총 전자의 농도는 단위 부피당 뭐 도핑의 양에 의해서 결판 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공부했잖아요. 더멀 이퀄리브리움이라는 뜻.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스태틱한 시츄에이션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부는 항상 끊임없이 뭔가 다이내믹하게 동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게 바로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입니다. N형 실리콘 시편이 설령 전압도 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실험실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의 시편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총 전자의 농도는 예컨대 뭐 10의 15승 퍼 큐빅 센티미터이지만 오늘 아침에 본 첫 번째 전자는요. 내일 아침이 되면 그 첫 번째 전자는 어디론가 가고 홀과 만나서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첫 번째 전자가 등장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초당 전자와 홀이 만나서 재결합되어서 사라지는 만큼 또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1초당 전자와 홀이 하나씩 발생됐다는 뜻입니다. 즉 generation rate와 recombination rate는 서로 잘 밸런싱 되어 있고 끊임없이 두 이벤트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recombination과 generation은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저기까지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 강의 내용은요. Excess Carrier Concentration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Carrier Concentration 이미 우리 수차례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형 상태에서 전자 농도, 홀 농도 계산하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excess라는 영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excess라는 뜻은요. 원래 N형 반도체 안에 갖고 있는 전자 농도가 있을 텐데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가 추가로 주입이 된 겁니다. 제가 주입, 주입이라는 게 영어 단어로 injection이고요. injection이 병원에 가면 그 주사예요, 주사. 자, 그래서 뭔가 외부에서 공급이 되는 그런 추가적인 캐리어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평형 상태의 캐리어 농도 대비 더 많아진 거죠. 자, 그 많아진 차이, 델타 값, 차이, 변화되는 양, 그걸 우리는 excess carrier concentration이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이 excess carrier concentration, 즉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왔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게 이제 PN 접합을 만들어서 여기 양단에다가 전압차를 주고요. 전류를 흘릴 겁니다. 이게 이제 회로 기호로 이렇게 삼각형에서 이렇게 나오는 다이오드가 될 겁니다. 다이오드 양단에 전압차를 주고 전류를 흘려서 패시브 사인 컨벤션에 의해서 이렇게 전압 전류 방향을 정하고 V하고 I 사이에 관계식을 풀어내야 될 겁니다. 어플라이드 전압. 네. 자,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P형에 많고 많은 홀이 N형으로 주입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N형 반도체 안에 원래 홀도 있고 전자도 있잖아요. 물론 전자가 많이 있겠지만. 근데 이 홀 입장에서는요. 이 홀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평형 상태의 홀 농도에서 주입이 된 만큼 있으니까 그 분명히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겁니다. 그 개념이 얘입니다. Excess Carrier Concentration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PN 접합 다이오드 공부하고 할 때 나오는 개념이라서 미리 여기서 하나하나 잘 다지고 앞으로 전진해 갈 예정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홀이 이렇게 주입이 되면 이 홀은요, 여기 N형 반도체 영역이니까 전자 무궁무진하게 많을 텐데 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전자하고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재결합을 할 때까지 몇 초 걸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뭐 한 몇 초 있다가 뭐 되게 빨리 결합할 것 같은 뭐 1 마이크로 초 정도 지나면 뭐 재결합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컨셉, 그런 개념이 바로 이 N형 반도체 안에 P형에서 이렇게 주입이 된 주사기 맞아서 들어오는 거죠. 이런 홀들이요. 이건 얘 마이너리티 캐리어죠.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죽지 않는다는 표현은 리컨비네이션 하지 않고, 다수 캐리어와 리컨비네이션 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N형 반도체 안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느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수명, 라이프타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로 이어져 갈 거고, 여기 렉처 9에서 공부하는 이 얘기들은 죄다 그 PN 접합 다이오드 등등에 나오는 동작 원리를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의 기본이 되는 개념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너레이션, 리컨비네이션. 먼저 이 물리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 봅시다. 자, 제너레이션이란 뭔가? 제너레이션은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렉트론하고 홀이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들어질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짝으로 홀 하나 만들어지면 전자 하나 만들어지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미 공부했어요. 일렉트론 홀 페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컨비네이션은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 얘도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어떤 과정인데요. 이 과정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렉트론과 홀들이 이 뭐 이제 책에는
annihilated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쉬운 말로 그냥 서로 죽는 겁니다. 만나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런 과정을 recombination입니다. 이 re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떨어지면 다시 다시 만나서 combination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재결합했던 게 다시 generation 되고 또 recombination 되고 generation, recombination 얘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generation, recombination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물리적인 이벤트들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꾼대요. 캐리어의 농도를 바꾸는데 기여를 할 겁니다. 캐리어의 농도가 바뀐다라는 뜻은요. 네, 결과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친대요. 전류의 흐름에. 자, 이런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 과정들은 반드시 직접적인 전류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죠. 앞서 공부한 우리 드리프트 커런트, 디퓨전 커런트 이런 전류의 흐름 자체를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 만드는 건 아니지만 드리프트 디퓨전 커런트가 생성되고 저런 전류들이 흐르고 있을 때 그 과정에서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이 뭔가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런 제너레이션과 리컴비네이션이 어떻게 좀 상세하게 나누어지는지 유형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너레이션, 반도체 재료 내에서 제너레이션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RG 센터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이놈이 이제 실리콘 반도체 재료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제너레이션 과정입니다. 자, 근데 뭐 밴드 투 밴드부터 일단 기본적인 물리 개념이고 이런 것들 제너레이션 현상을 잘 이해해야만 나중에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를 때 왜 우리가 해석한 이상적인 다이오드에서는 이래야 되는데 실제 패브리케이션에서 만들어 보면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그 차이는 도대체 왜 날까요? 라는 걸 설명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인데요. 이것도 이미 우리 머릿속에 이 개념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가 외부의 열 에너지를 받아서 네, 최소한 밴드갭 에너지만큼 즉 1.12 일렉트론 볼트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겠죠. 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좀 줄입니다. 이 정도 에너지를 받으면 컨덕션 밴드에 비어있는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가 채워질 수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자 하나, 홀 하나가 제너레이션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밴드 투 밴드, 업계에서 그냥 다 쓰기 힘들어서 밴드 투 밴드, 투니까 이게 숫자로 2, 투, 발음이 투라서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외부의 열 에너지 때문에도 B2B 제너레이션은 일어나겠지만 빛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포톤이죠. 포논 아니에요. 포논은 바이브레이팅 하는 실리콘 애텀 그 자체를 포논이라고 했고 여기는 포톤입니다. 빛을 입자로 이해해서 그 여기에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빛 에너지가 들어와도 그 에너지가 공유결합에 여기 전자에 전달이 잘 되면 이런 B2B 제너레이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RG 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공부한 B2B 제너레이션하고는 좀 다른 절차를 밟아서 일렉트론과 홀이 생성되는 과정인데요. 무엇이 다른지 한번 봅시다. 이미 이름이 여기 RG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R은 리컴비네이션이고 G는 제너레이션인데요.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센터? 센터가 뭐죠? 센터? 우리 센터라고 하면 보통 관광지에 가보면 뭐 인포메이션 센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아주 큰 전시관 같은 데 가도 입구나 로비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센터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로비의 한가운데 있어서 센터예요. 뭐 그럴 확률은 높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뭘까요? 센터의 의미가. 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데 도움을 주는 그런 곳을 센터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던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 여기 밸런스 밴드에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에 채우고 요 자리를 채웠던 전자 하나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전자가 컨덕션 밴드에 비어 있는 이 에너지 스테이트까지 올라감에 있어서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 과정을 거쳐도 되겠지만 이 경우하고 확연히 다르게 어떻게 요 위에까지 전자가 올라가게 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RG 센터가 실체가 뭐냐면은 밴드갭 내부에 원래 여기는 전자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밴드 갭 에너지라고도 하지만 여기를 forbidden 영역이라고도 표현해요. forbidden이 이제 허락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거기 없는 뭐 이런 거니까 이런데 에너지 스테이트 없어야 돼요. 근데 이 RG 센터가요, 말 그대로 도와주니까 여기에 에너지 스테이트를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자, 올라가는 게 전자의 에너지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입장에서 요 정도 되는 에너지 값에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또는 전자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실리콘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어요. 실리콘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로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면 여기에 각각의 파동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해서 3S, 3P 궤도 만나가지고 결국 새로운 에너지 스테이트들 만든 거 보면 위쪽에 많이 만들고 아래쪽 많이 만들어서 얘를 그룹핑해서 밴드와 밴드다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이 가운데는 안 나왔다고요. 물론 우리가 양자 물리학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상세한 계산 과정을 거치진 않았지만 계산을 미리 하셨던 분들의 결과를 인용하면 여기는 없대요. 근데 얘는 누가 만들죠?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는 그럼 누가 만들죠? 실리콘이 안 만들면 누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defect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실리콘의 결합 자체가 이게 퍼펙트 하기를 우리는 희망하지만 중간중간 실리콘이 없기도 하고요. 또 실리콘과 실리콘 사이 원자 간격이 여기는 뭐 한 0.55 나노미터 정도 되고 여기는 0.53 나노미터 돼서 이게 결합 간의 거리도 또 차이 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이상적인 다이아몬드 레티스 스트럭처하고는 꽤나 차이가 나는 실제적인 결정 구조를 가지게 될 거고 그 결과 이상적인 것과 실제의 차이는 납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유발되어지는 새로운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 에너지 스테이트를 우리는 이렇게 밴드갭 내부에 있음을 다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는 이름을요, 트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트랩은 우리 영어 단어로 덫이잖아요, 덫. 뭔가 동물을 잡거나 뭐 곤충이나 해충을 잡을 때 덫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유인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를 이쪽 트랩 안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트랩을 또 벗어나기도 하는데요. 유인한다라는 뜻은 에너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적은 에너지를 쓰고 저쪽으로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겠죠? 자, 그 느낌이 뭐냐면, 자, 이렇게 물이 졸졸졸 흐르는 천에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데요. 자, 너 이쪽으로 넘어와 하면 뒤로 가서 열심히 뛰어와서 점프해서 가면 됩니다. 근데요, 좀 영리한 사람은 여기다가 돌을 하나 던져서 큰 돌을 던져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에까지 가서 열심히 뛰어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폴짝폴짝 뛰면 쉽게 넘어갑니다. 자, 여기를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라고 상상을 하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일은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 형 과정을 따라가도 됐죠.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적어도 밴드갭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꽤나 큰 에너지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징검다리 돌멩이를 하나 던져 놓으면 뭐 예를 들어 한가운데 잘 던졌다고 하면 밴드갭의 절반 정도의 에너지만 있으면요. 한번 뛰고 또 그만큼 같은 에너지 어차피 또 받아서 또 쓰면 쉽게 컨덕션 밴드까지 옵니다. 이때 이 징검다리 돌을 우리는 센터 역할을 한다라고 할 거고 사람들은 이렇게 뒤로 뛰어가서 막 오는 녀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아 나도 저기로 갈래 모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에 유인, 트랩, 덫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정 재료 내부에 이런 트랩들이 생기면요. 생각보다 쉽게 전자는 적은 에너지 변화를 경험하면서 컨덕션 밴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적은 에너지 변화라고 했는데 예컨대 이
트랩의 에너지 레벨이 그걸 ET라 썼고요. 이 E sub T의 값이 밴드갭의 딱 절반쯤에 위치하면 밴드갭의 절반 정도의 에너지 변화만 경험하더라도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는 충분히 자유전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트랩을, 이 트랩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을 이제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센터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런 센터들을 잘 만들어주면 밴드갭보다 적은 에너지 값을 가지고 얼마든지 일렉트론 홀 페어를 제너레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는 과정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이라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또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한눈에 봐도요, 여기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져 있는 건 뭐죠? 자, 오르막 방향을 향해 전기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이미 공부를 했고, 이렇게 전기장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네, 콜롬의 힘을 받아서 전하를 띤 입자가 받는 힘이죠.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할 거고, 가속 운동을 하면 실리콘 원자랑, 즉 포논이랑 부딪힐 거고, 부딪히면 속도가 0이 되고, 속도가 0이면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어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운동 에너지 정의는 요 컨덕션 밴드에서 전자의 에너지까지 얼마의 차이가 있느냐였죠. 결국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 가게 될 텐데요. 아주 재미나게도요, 전기장을 매우 강하게 갑니다. 여기서 매우 강하다는 거를 이 잃어버리는 운동 에너지가 밴드갭보다 얼마나 더 큰지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 잃어버리는 운동 에너지가 밴드갭의 약 1.5배, 그러니까 2분의 3이죠. 밴드갭의 1.5배 정도 되는 것보다 더 크게 운동 에너지를 잃게 되면요, 그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가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에 잘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자유전자 하나를 더 뜯어냅니다. 그럼 홀도 나오고요. 이 과정이요, 한 개가 들어가서 여기 한 개가 충돌 끝났더니 새로 하나가 추가돼서 토탈 두 개가 돼요. 홀 하나 생기고.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되죠? 여전히 전기장 하에서 가속 운동을 하고 얘도 할 거고. 그럼 두 마리가 가서 충돌을 하면 또 잃어버린 에너지가 카이네틱 에너지가 밴드갭의 1.5배 이상 되어서 밑에 있는 공유결합에 참여한 전자 둘을 더 데리고 와요. 두 개가 둘을 더 데리고 와서 총 4가 돼요. 자, 보세요. 분명히 출발은 하나 했는데 둘이 되고 넷이 되고 그 다음은 제가 공간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리지만 또 가속 운동을 해서 충돌이 나면 또 각자 한 4개 중에 각각의 전자가 하나씩의 전자를 또 더 공유결합에 뜯어와서 총 4 더하기 4니까 8, 8개가 됩니다. 그래서 1, 2, 4, 8, 16, 32, 64, 128, 256, 1024, 2048, 뭐 4096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전자의 개수가 와장창 늘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가 발생되는 원리죠. 그래서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중에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 이벤트에 의해서도 전자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본 전제 조건은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과 RG 센터를 이용한 제너레이션과 확연히 구분되는 건 반드시 전기장이 필요합니다. 그 말인즉슨 반드시 외부에서 일정 정도의 전압차를 가해서 내부의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의 개수를 늘리는 과정입니다. 실제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도 과거에 연구 개발되어서 나온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컨비네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리컨비네이션 프로세스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뭐 왼쪽에 있는 거는 앞서 공부한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의 거꾸로 과정입니다.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은 여기 있던 녀석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홀이 생기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여기 생성되어 있는 전자가 아래쪽에 있는 홀하고 어디선가 요 위치에서 만나서 서로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잃어버리는 에너지를 뭐 포톤, 빛으로 낼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른 에너지 원으로 발생시킬 수 있을 텐데 주로 이렇게 전자가 홀과 재결합하면서 빛이 나는 이런 과정을 Direct Recombination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형광등 집에 가보면 LED 형광등 쓰면 전기 에너지를 뭐 기존 형광등 대비 뭐 10%밖에 안 쓴다 뭐 이런 것들 선전하고 광고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빛을 내는 기법 중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널리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Direct Recombination을 써서 이렇게 빛을 내는 기술입니다. 이때 뒤에 나오겠지만 에너지의 변화는 이때 운동량의 변화는 없어야만 이렇게 빛으로 에너지가 변환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에너지의 변환 과정은 있지만 그 변환 과정에서 모멘텀, 운동량의 변화는 없어야만 어, 포톤 형태로 빛이 나옵니다. 근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우리 CPU, DRAM, 낸드에 쓰는 이런 실리콘 재료는요, 불행히도 이렇게 재결합 과정에서 빛으로 어,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쓰면 그 내부에서 막 빛나고 이러지 않잖아요. 물론 빛나는 케이스도 팔긴 합니다만 그건 일부러 빛을 낸 거고요. 실제 반도체 칩에서 빛나는 거는 못 볼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리콘과 같은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재료의 리컴비네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 나온 대로 다시 한번 RG 센터를 이용한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난다라고 나옵니다. 그 과정은 보면 트랩 에너지 레벨이 존재하면 전자는 여기 들어오고 홀이 여기 올라오면 만나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전자가 두 번 내려가서 홀과 만나서 없어지거나 뭐 이런 두 개의 모든 과정들을 포함한 단어로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센터를 이용해서 리컴비네이션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실리콘 재료 안의 리컴비네이션은 주로 뭘 통해서 일어납니다. RG 센터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리컴비네이션 과정입니다. 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 오거가 아니고 OJ 리컴비네이션이라고 하면 됩니다. OJ 리컴비네이션인데요. 이건 뭐냐면 전자가 아래쪽에 있는 홀을 만나서 재결합을 되면 이 에너지가 이렇게 왼쪽에 있듯이 빛으로 나오면 디렉 리컴비네이션인데 이것도 아니고요. 또 이게 직접 밴드에서 밴드로 리컴비네이션이 됐기 때문에 트랩의 도움을 RG 센터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빛도 안 나고 이 도움도 안 받으면 이 에너지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인데 어디로 갔냐면 옆에 있는 자유전자에 전달이 되어서 이놈이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러면서 얘는 이제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서 핫 일렉트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뜨겁다라는 영어 단어를 써서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자유전자인데요. 이 전자가 이제 주변에 그 실리콘 원자들하고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하나씩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열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액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하기 직전 앞까지만 강의하고 요번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요번 강의의 마지막이 될 텐데요. 여기 나오는 대로 디렉 vs 인디렉 소재입니다. 그래서 디렉 직접 반도체, 인디렉 간접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D램이나 낸드와 같은 거는 집적 회로라고 합니다. 네, 이거 집적입니다. 네, 인테그레이션 했다는 거고요. 이거 제발 이렇게 쓰지 마세요. 네, 정말 틀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 반도체 물리에서요, 직접 반도체 재료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반대말로 간접 반도체 재료라고 합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어색한데요. 디렉 머티리얼, 인디렉 머티리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건요. 전자나 홀이 리컴비네이션 될 때 또는 제너레이션 될 때 에너지의 변화만 일어나는 소재면은 디렉 세미컨덕터 머티리얼이라 하고요. 전자나 홀이 만날 때 에너지 변화 및 모멘텀, 운동량의 변화까지 동반하게 되면 인디렉 세미컨덕터 머티리얼이다. 인디렉 세미컨덕터 머티리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운동량의 변화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EK 다이어그램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공부한 밴드 다이어그램은요. EX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즉 위치에 따라서 전자에너지가 어떻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 가장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EK 다이어그램도 있는데 얘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과 전자의 에너지를 동시에 놓고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뭐 간단히 한번 해보면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한다면 자유전자니까 컨덕션 밴드에 있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아래에다 m을 곱할게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럼 2m분의 mv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k, 운동량을 k라 썼습니다. k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러고 한번 보세요. 에너지, 전자에너지는 운동량하고 무슨 관계죠? 네, 제곱 관계고 앞에 뭐 상수가 붙습니다. 질량 값이 붙습니다. 뭐 당연히 유효 질량이겠죠. 전자에 대한 얘기니까요. 자, 이걸 보면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세요. E하고 K를. EK 다이어그램 그려야 되니까. 네, 2차 함수. 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는 대학 수학 시간에 나오는 거 포물선이에요. 자, 이런 형태일 겁니다. 홀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반대라서 뒤로 뒤집어 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하고 이렇게 만납시다. 이때 모멘텀의 변화가 없죠. 같은 K 이퀄 0인 지점에서 변하죠. 그때는 반드시 하뮤 빛 에너지로 나올 겁니다. 그 빛 에너지는 이 밴드갭 에너지에 매칭이 되는 값으로 나올 겁니다. 즉 파장대가 결정이 됩니다. 결국은 디렉 세미컨덕터에서 밴드갭 값이 어떤 거냐, 밴드갭이 다르면 소재도 바뀔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소재들을 들고 와서 발광되는 나오는 빛의 주파수를 바꾼다는 건 색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색상을 바꾸면 다양한 색깔을 띤 LED 전구를 만들 수 있겠구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는 대한민국 회사가 서울 반도체가 대표적인 회사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스람과 같은 곳입니다. 오스람 뭐 전국 유명하잖아요. 대형마트나 뭐 가보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우측편은 이제 실리콘과 같은 인디렉 세미컨덕터 머티리얼의 EK 다이어그램입니다. 모양새는 다 똑같은데 2차 곡선인데 요 최저점, 에너지의 최저 최대값이 이렇게 매칭이 안 돼 있습니다. K 값의 변화가 생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EX 다이어그램에서는 컨덕션 밴드에 있던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하고 그냥 이렇게 결합하면 된다라고 설명했지만 그거는 위치적으로 그죠? 이게 X 방향이니까 같은 x 이꼴 뭐 얘를 0이라고 하면 그 지점에서 전자하고 홀이 만나서 재결합하는 거죠. 근데 이 EK 다이어그램은 에너지의 변화는 요 밴드갭만큼 변화하겠지만 운동량의 변화도 이만큼 생긴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실제 여기는 이제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센터가 여기 하나 있다라고 할 때 전자가 이렇게 올 때는 운동량의 변화를 경험하고 요 다음부터는 운동량 변화 없이 에너지를 잃는 그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듯이 그 포톤하고 포논이 동시에 발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왼편은 포톤만 발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 해서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했고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는 액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챕터 영어 원서 책들 깊이 있게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